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포천시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이던 공군 전투기가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민간인과 군인 15명이 다쳤고 성당 건물과 민가가 무너졌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4분쯤 육군 사격장이 위치한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한복판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한미 실사격 훈련 도중 공군 KF-16 전투기 2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민가에 폭탄을 오폭한 겁니다. 이 사고로 민간인과 군인 등 7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헬기 등을 이용해 국군 수도병원과 의정부 성모병원 등으로 분산 이송되는데 심정지나 의식이 없는 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일부 주민이 통증이나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일대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성당 건물을 비롯해 주택과 창고, 비닐하우스 등 건물 8동이 부서졌고 인근에 있던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인 10시 13분쯤 인근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구조 작업을 펼쳤고 이후 군과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며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불발탄 해체 작업에 나섰는데 떨어진 8발 가운데 불발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50여 명이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습니다. 공군은 비정상 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피해 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전투기에서 떨어진 폭탄에 성당과 주변 건물이 파손되면서 일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전투기가 지나가고 굉음과 함께 버섯 모양으로 연기가 치솟았다면서 전쟁이 난 줄 알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폭탄이 떨어진 직후 성당 건물 위로 회색 연기가 높게 솟아오릅니다. 대규모 폭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버섯 구름 모양의 연기가 한참 동안 공중에 머뭅니다. 목격자들은 전투기 편대가 빠르게 지나간 직후 엄청난 굉음과 진동이 함께 느껴졌다며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이렇게 편대 유행하더라고요. 수초 있다가 폭발음이 들리는데 버섯구름 모양이 있잖아요. 진동이 그 집을 흔들었어요. 폭탄이 떨어진 일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성당은 출입구가 무너지고 건물 외벽의 벽돌은 마치 뜯어낸 것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주변 주택들도 지붕이 무너지고 창문이 깨진 모습인데 급히 대피한 주민들은 전쟁이 난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전쟁 난 줄 알았죠. 아직까지 기가 멍한데 그 지붕이 그 통나무거든. 통나무가 바로 옆으로 떨어져서 2개가. 주민들은 또 폭발 충격으로 부서진 집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아 걱정입니다. 우리 집이 통째로 들었다가 콱 놓은 것 같은 그 정도면 이 집이 허물어지지 않을려나 몰라. 포천시는 부상자와 이재민, 심각한 재산 피해에 대해 정부의 치료 지원과 전면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전 경기도 포천 인근에서 군 훈련 도중 전투기에서 폭탄 8발이 잘못 발사돼 15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이 중상인데 전투기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게 원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정확한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실사격 훈련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희재 기자. 네, 저는 경기 포천 전투기 폭탄 피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군 당국이 사고 경위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발표 내용 보면 2대의 공군 전투기 KF-16에서 폭탄 모두 8발을 훈련장 외부로 비정상이 투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은 이 가운데 첫 번째 1번기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이 됐습니다. 좌표는 사전에 사무실에서 입력되는 절차인데 이곳은 물론 전투기 탑승에서도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공군은
공군은 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는 조사 중인 만큼 이 내용이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탄착점은 모두 확인이 됐고 정확한 낙탄 지역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불발탄은 없었고 떨어진 폭탄은 모두 터진 것으로 파악됐고요. 이번에 잘못 투하된 폭탄은 MK-82로 파악됐는데 교량 파괴 목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발당 살상 범위는 파편까지 고려해 축구장 1개 범위라고 조사됐습니다. 예,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군 당국 발표 내용 정리해드리면요. 오전에 발표했는데 오전 10시 4분쯤 공군 KF-16에서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가 됐습니다. 직후에 한동안 불발탄이 있는지도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를 위해서 EOD, 폭발물 제거반이 투입돼 확인하는 절차도 있었습니다. 공군은 현재 박기환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공군 참모총장도 조금 전에 입장문을 냈는데 포천 노곡리 주민에게 송구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문책한 뒤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련한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 최대한 보상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오늘 훈련 내용 정확히 뭐였습니까? 네, 이 훈련의 정확한 명칭은 연합통합활력 실사격 훈련으로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자유의 방패 연습을 앞두고 육군과 공군 그리고 미군과 함께 진행하는 연합훈련입니다. 해당 훈련은 오늘 오전 9시에 시작해 약 1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 가운데 문제가 된 전투기 훈련은 오전 9시 58분쯤 이루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사고 발생이 났던 KF-16은 이번 훈련에 모두 5대가 들어갔고 이 가운데 2대에서 오폭 사고가 난 겁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실사격 훈련에 대해선 사고 원인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는 10일부터 예정된 자유의 방패 연습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예, 그런데 포천시에서는 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현장에서 오후 2시 10분에 포천시장이 브리핑한 내용인데요. 정부와 군 당국이 더 이상 민간 피해가 발생시키지 않도록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엄중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천 시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 지원과 전면적인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고요. 정부를 향해선 직접 포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민심을 안정시킬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포천에 있는 전투기 폭탄 피해 현장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네, 관련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충격적인 사고였습니다. 이렇게 훈련 중인 공군 전투기 오폭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건 처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도 뭐 군 생활을 오래 했고요. 실제 오늘 사고가 발생했던 사고 그 현장 인근에 있는 승진과학화 훈련장이거든요. 예. 저도 그곳에 여러 번 가봤고 실제 실탄 사격을 하는 현장에서 이 관람을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사고가 있었던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례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거든요. 훈련장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노곡리라고 하는 곳 이동면 같은 면입니다만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예. 모에서 8km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이 사고 소식을 속보를 보면서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초기에는 이게 원인이 뭘까 했지만 이제 군에서 발표한 내용은 좌표입력 이 착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부분도 아직은 사실은 명쾌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정확히 어떤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한미 동맹이고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주한 미군에는 지상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상군과 공군 연합 통합 실사격 훈련이 오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 한미 연합 연습은 이번에 열리는 것이 2025 FS 자유의 방패 전반기 훈련이거든요. 10일부터 10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이 6일이니까 이제 나흘 정도 남았는데 예. 오늘 훈련도 FS 연습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미의 주요 지상 공중 화력들이 함께 통합으로 실사격 훈련을 한 것이거든요. 실제 그래서 한미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이 상황을 지휘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발생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군의 F-35 그리고 F-15, 그다음에 오늘 사고 기종인 KF-16, 그다음에 FA-50 이런 전투기들, 그다음에 공격 헬기, 지상 뭐 전투라든지 전차라든지 화포들이 참여한 그런 실사격 훈련이었습니다. 네, 주한미군 전투기는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더라고요. 예, 주한미군 전투기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예. 네네. 이게 미군 병력도 포함해서 훈련이 진행이 되긴 했지만 실제 사격은 아마 한국군 장비 위주로 사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군에서는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조종사가 좌표 입력에 실수가 있었다. 이 점을 발표를 했는데, 근데 지금 사고가 발생하게 된 그 전투기 2대에서 모두 똑같은 지점에다가 사고를 냈단 말이죠. 예,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뭐 공군 조종사 역할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진단을 해드리는 건 제한이 됩니다만, 그러나 일단 생각해 봤을 때 2대에서 각각 4발씩 지금 비정상 작동이 됐다는 얘기고, 예.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단순히 그것만이 원인인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다른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는 앞으로 아마 지금 공군 참모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사고 원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아마 취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초동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라는 걸 이제 규명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종사의 좌표 입력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지금 이번에 투하된 오작동으로 이 잘못된 비정상 투하된 이 폭탄의 위력을 감안했을 때 지금 15명의 중경상자가 발생을 했고 일부 가옥, 민가와 이제 성당이 파손이 됐는데, 저는 정말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군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2대에서 각각 4발씩 총 8발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주민들은 쾅소리가 한 번만 들렸다고 증언을 했어요. 네. 그렇다면 8발이 동시에 투하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사격 명령에 따라서 동시에 이 발사 버튼이 눌러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동시에 이제 떨어졌는데 입력된 좌표가 잘못됨으로써 실제 원래 그 훈련장 안에 있는 표적들이 있거든요. 예. 이 표적에 떨어진 게 아니라 표적으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 인근에 지금 성당을 비롯해서 군부대 연병장과 그다음에 논밭 지역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 화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동시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파괴가 되고 뭐 유리창도 거의 다 깨졌더라고요. 예. 엄청난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동시에 이런 위력이 나타났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아마 이 실제 직접 중경상 입은 그 주민들 말고도 심리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사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투기에서 오발된 폭탄이지만은 이게 훈련장, 그러니까 목표 지점과 8km 정도면은 상당한 거리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큰 거리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좌표값의 입력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세밀한 그 좌표값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훈련장 인근에 지금 포천시 이동면 이 오늘 사고 발생 이곳의 민가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였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아니면 차량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혹시 떨어졌다면 그건 대단히 큰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전투기 조종사가 아무리 실수를 해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실제 KF-16 전투기가 조금 노후화된 기종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MK-82 폭탄도 이게 과거의 걸프전, 이라크전에서도 사용이 됐었던 그런 포탄이고 무유도 폭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원래 지점으로부터 상당히 한 8km 가까이 떨어진 곳에 잘못 착탄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국민들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방금 보도에 나왔듯이 우리 주민들이 훈련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번 훈련이 뭐 아시다시피 한미연합방위 체제 하에서 특히 지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훈련이거든요. 이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지금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 하에 지금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인데 훈련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들게 만드는 이런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양국 군 수뇌부가 현장에서 지금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중요한 연합 훈련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 명도 아니고 지금 두 명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실수를 한다는 게 참 말씀하신 대로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지금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을 했고 2번기 조종사가 따라서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는 건데 혹시라도 외부 해킹으로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 해킹이 과연 전투기에 그런 해킹 영향이 있을지는 아마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이것보다는 뭐 지금 군에서 발표한 내용을 일단은 현재로서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원인이 규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좌표 입력 값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군의 지금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사실 다른 것들이 납득이 잘 되질 않거든요. 예. 다만 지금 이제 이 훈련이 실사격 훈련이고요. 그다음에 KF-16에 지금 부여된 임무가 공대지 사격입니다. 그걸 군사 용어로는 근접 항공 지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캐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접 항공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오늘 그 주민 목격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 전투기의 비행 고도보다 좀 낮게 비행을 했고 순간적으로 이런 이제 폭음이 들렸다는 그런 증언을 저도 방송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걸로 보면 실제 입력값 말고도 혹시 다른 비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기체 결함이나 또는 폭탄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MK-82 폭탄은 무유도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일부 폭탄에는 뭐 유도 방식으로 GPS가 내장돼 있는 그런 폭탄도 있는데 무유도 폭탄은 그러면은 이미 발사가 되면은 조정이 더 이상 불가능한 건가요? 예, 이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표에도 나옵니다만 무게가 200kg이 넘고요. 폭약만 해도 거의 87kg이니까 그 위력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걸프전이라든지 이런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만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그런 폭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유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전투기에서 발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입력된 좌표 값으로 그냥 날아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걸 뭐 조종사가 조정을 해서 유도해가지고 다시 방향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뭔가 유도 장치가 입력이 돼 있어가지고 장애물이 나오면 그걸 회피 기동을 해서 단다든지 이게 지금 되지 않은 폭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뒤에 이제 MK-82, 84 그 뒤에 발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무유도 방식이었기 때문에 아마 입력된 좌표 값에 의해서 이 낙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공군 EOD반 폭발물 처리반이 직접 가서 불발탄이 있는지 이미 다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불발탄은 없는 걸로 그래서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MK-84는 F-15K에서 투하를 했었던 거고 오늘 사고가 난 게 지금 MK-82 폭탄인데 이게 MK 계열 중에서는 가장 널리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이 전투기 하면 여러 가지 임무들이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전이 이제 공대공 역할도 있고 공대치 역할도 있고 지금 MK 지금 오늘 82 사고 이 폭탄은 공대치용이고요. 이 지상의 주요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한 이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교량이라든지 또는 특정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타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6.25 전쟁에서도 뭐 승오리, 철교, 폭파 뭐 이런 이제 이 전사에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그 중요한 구조물들을 타격하기 위한 그런 폭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떨어지면 3m 깊이, 그 다음에 이 살상 반경이 축구장 하나 정도의 면적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폭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기환 공군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사고하는 과정은 원인 조사하는 과정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예, 이제 뭐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사고 대책 조사반이 구성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장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인명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조사가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범위가 어떤지 그리고 피해를 수습하기 위한 보상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이 조치가 돼야 되고 오늘 주민들의 목소리도 듣긴 들었습니다만 이 사후 조치들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이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아마 볼 겁니다. 이게 기체의 결함인지 이 폭탄의 문제인지 아니면 조종사가 정말 오늘 발표한 대로 입력값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놓고 종합적으로 광범위한 그런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실제 이 전투기는 미국에서 개발된 전투기 아닙니까? F-16이고 이게 이제 한국 라이센스로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서 조립을 했고 사실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전투기 기술을 확보를 해서 그 기술로 지금 KF-21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 그다음에 FA-50 우리 전투기 이런 것들을 이제 조립하고 발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 필요하다면은 뭐 원래 이 기술 보유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 또 아마 참여해서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정도 해보는데 어쨌든 군이 발빠른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걸립니까? 최종적으로 원인 규명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때까지요? 예,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전투기 자체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전투기 조종사들이 실제 그런 본인들의 입력값 실수 이런 것들이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 뭐 지금 금년에 있었던 민항기 그런 사고, 난 블랙박스가 확인되지 않는 그런 사고에 비해서는 좀 더 빨리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사고가 오늘 오전 10시 4분에 이 폭탄이 투하가 됐고 그런데 그로부터 100분이 지난 11시 41분에 공군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이 사실을 알렸단 말이에요. 네. 이게 좀 늦었다는 비판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게 이 사실 팩트만이라도 알릴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뭐 내막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걸 발표하려면 이게 실제 초동 단계라 하더라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좀 확인하고 이 기자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발표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최초에 나왔을 때 이 주민들의 신고가 있었고 소방당국에서 현장에서 확인했고 그 초당 단계만 나왔고 그 발표는 그보다 좀 뒤에 나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앞서서 좀 더 발표가 됐으면 지금 왜 늦었느냐라는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아무튼 아직은 군 당국이 모르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알고도 늑장 발표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혹시라도 조종사 자신이 실수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까? 예, 글쎄요. 지금 뭐 이게
발사가 된 후에 아차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는지 아니면 입력 자체를 그때 뭐 사실은 실수를 입력할 때부터 실수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입력하고 발사를 했는데 엉뚱한 쪽으로 나간 뒤에 나중에 인지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발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될 수 있지 않았겠나. 아마 나중에 전반적으로 이 사고 조사 결과가 나오면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군이 해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이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질 때까지 실사격 훈련은 중단한다고 발표가 나왔는데 이 자유예방패 훈련에는 뭐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요, 자유방패 훈련은 기본적으로는 지휘소 연습입니다. 양군의 지휘부죠. 그러니까 한미연합사, 그다음에 우리 합참, 각군본부, 그다음에 작전제대의 지휘부들이 사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상황이 부여되면 그 부여된 상황을 조치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연계된 야외 실기동 훈련들을 하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실사격 훈련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무데나 하지 않거든요. 훈련장에서 하는 건데 훈련장의 입력 정확한 그 표적을 향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군의 조치는 실사격은 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이 다시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취했고 사격이 수반되지 않는 다른 훈련들은 저는 뭐 해도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미연합연습은 전반기 한 번, 후반기에 지금 한 번 하는데 후반기는 정부 연습과 함께 하기 때문에 UF 연습이라고 하거든요. 을지 프리덤 쉴드라는 훈련을 하는데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한미 간에 여러 가지 지휘 통제 이 연습을 하는 것이고 이 지휘관들이 이제 지금 연합사 사령관도 교체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체된 그런 지휘관과 참모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작전 계획을 놓고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 상호 운영을 하고 맞춰보는 연습이기 때문에 예. 이건 빠뜨리면 안 되는 연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국민들께서도 놀라고 걱정이 많이 되시겠지만 지금의 연습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연합연습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자유예방패 FS 연습이 다음 주 월요일 3월 1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굉장히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지금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이 고조될 거다. 그래서 전략적 수준의 위협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했는데 네. 어떤 선택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까요? 예, 그러니까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여기 위협은 우리는 그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예. 뭐 위력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북한 정권이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에 미 북한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에 사실은 한미연합연습 3대 한미연합연습이 중단된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 정권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으니 앞에 바이든 정부와는 달리 뭔가 연합연습을 축소하거나 뭐 이러지 않겠나. 또 바이든 정부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뭐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확장 억제 또 한미일 그런 연합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흔들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도 사실 변함없이 하고 있고 오히려 야외 기동 훈련을 7가지를 더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협적인, 다시 말하면 지금 저에게 질문 주신 것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최근에 북한이 전략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보다 좀 더 수준이 높은 이런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수준 높은 그런 강도 높은 도발의 가능성이 지금 예측이 되고요.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도 판을 뒤엎을 만한 이를테면 뭐 미국을 직접 타격하는 이 ICBM의 정상 사격이라든지 또는 핵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카드로 주머니에 넣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예. 역시 이런 훈련은 뭐 계속
뭐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 육해공군 공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점을 좀 예방해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군이 발표했던 대로 이 조종사가 좌표를 잘못 입력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이건 큰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육해 공군 공이 마찬가지 이런 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대책들을 훈련 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군이 뭐 훈련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전혀 안 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일은 군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오히려 이 우리와 적대하고 있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군이 다시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헌재가 검찰에 국무위원 조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탄핵 심판 당사자인 한 총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헌재 요구를 거절하면서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적정성을 따지는 영장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 차장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경찰과 구속 수사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검찰 가운데 위원회가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 관심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한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다시 따져달라며 영장심의를 신청한 지 열흘 만입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했습니다. 이번 심의엔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 3명이 출석해 수사 경과나 확보된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엄 당시 사용된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이나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여러 차례 협조하지 않은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서부지검에서도 검사 2명이 참석해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판단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 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기록을 전체를 봐본 바 혐의 사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김 차장 측도 특수공무 집행 방해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심의위에 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검경 의견을 들어본 뒤 표결을 거쳐 결과를 양측에 통보하게 됩니다. 심의위 의결에 구속력은 없지만 양측은 가능하면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심의가 이뤄진 16건 가운데 영장 청구 필요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뿐이고 그마저도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구속 여부가 뒤집힌 적은 아직 없습니다. 경찰이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발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검찰이 명태균 씨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었던 김태열 씨도 소환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이 또 한 번 창원지검을 찾았습니다. 지난달 27일과 28일 명 씨를 소환한 데 이어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조사도 이틀간 진행될 예정인데 검찰은 명 씨가 제공한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을 오세훈 시장 후원자가 대신 내줬다는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명 씨 측은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과 명 씨가 7차례 정도 만났고 이 만남이 모두 특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명 씨가 계속 기억을 해내고 있는 만큼 만난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었던 김태열 씨도 같은 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 시장 관련 의혹을 물었습니다. 전날 강혜경 씨를 상대로도 같은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는데 오 시장 측은 대납 사실이 없는 것은 물론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캐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명 씨 측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거듭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걸 보면 왠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특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오는 10일 강혜경 씨를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오늘의 전국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녹취를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여론전이 치열한 가운데 곽 전 사령관이 계엄이 해제된 뒤 지인에게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는 목소리가 공개됐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참 할 말은 무지하게 많은데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 어찌됐든 간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속사정이 많은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다. 네, 누구는 양심 선언을 하라고 한다,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 이 누구는 누굽니까? 누구는 뭐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어디 갔습니까? 바로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나가서 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이때 왔던 박선원 의원과 김병주 의원이 이제 부대 방문을 이제 그 명분을 해서 와서 이제 면담 형식으로 한 거지만 실적으로 그 다음 날 한 거잖아요. 이 녹취가 한 날이 12월 5일이고 유튜브 촬영한 날이 12월 6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본다면은 나에게 양심 선언을 하라고 부추긴 사람들은 아마도 뭐 민주당 쪽에 있는 의원들이거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인사들로 봐야 뭐 정확한 그분들이라고 제가 적시하지는 않지만 아마 그쪽 관련된 분들이라고 우리가 추론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하라고 이렇게 특수전 사령관에게 강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수사기관들이 굉장히 이건 엄정하고 빠짐없이 전 정말 조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이야말로 바로 그 홍장원 전 차장의 그 체포 명단과 함께 탄핵 심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이른바 내란의 요인이었고 정말 내란의 핵심 사유로 꼽혔던 그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미 현재 심리 과정에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사실 그 좀 뭐 증거 능력 많이 흔들렸죠. 그런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일치되게 계속 일관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이 녹취가 공개된 이상 그리고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라는 걸 알게 된 이상 곽종근 사령관이 그동안 또 얘기했던 일종의 저쪽에서 말하자면은 공익 제보자 신분을 뭐 우리가 확보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현재 평의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으나 향후 내란죄 수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건 변곡점이 될 만한 녹취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곽 전 사령관 진술이 오염됐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 말을 그렇게 지금 이제 최수영 평론가 말씀처럼 그렇게 단정하기 나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이 양심선이라는 말은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명령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이 계엄 상황에서 뭔가 대통령을 비호하고 자신이 그런 명령 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양심선언이라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이거 보면서 말이죠.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령 받은 게 있다면 그대로 얘기해라. 이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특전사령관은 어쨌든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통수권자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실행에 옮긴 사람인데 이걸 계속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쳐들어가라고 그랬다라든지 뭐 끄집어내라고 그랬다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자신으로서는 대단히 저어할 수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저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라.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이게 민주당 의원이 했다는 걸 무슨 근거로 얘기할 수 있죠? 그거는 그렇게 보고 싶은 쪽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건 오히려 곽정은 특전사 사령관으로서는 정말로 이게 말하기 어려운 걸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이 회유했다.
따라서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의 말이 전반적으로 오염됐다고 얘기하는 건 대단히 논리 비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얘기가 말이죠. 이게 곽종근 전 사령관만이 아니라 지금 뭡니까 그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얘기가 있었고 또 조조 경찰청장 얘기도 있었고 많은 그리고 특전사 장교들이 국회에서 지금 나온 것도 있어요. 헌재 재판정 말고. 이걸 갖다가 지금 아직은 누구에게 얘기한지도 모르고 누구가 이런 얘기했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안을 민주당이 회유했다라고 단정을 내리는 거 그거야말로 대단히 위험하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내란죄로 엮겠다는 건 무슨 소릴까요? 왜냐하면 명령을 따라서 병력을 투입시키면 내란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죄로 엮은 그렇게 말을 안 하면 내란죄로 엮일 수가 있으니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라. 명령 받았다고. 그렇지 않고 당신이 오히려 대통령의 명령을 받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병력을 투입했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내란죄에 걸린다. 이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대통령이 명령을 했다. 나로서 안 따를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이 내란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최 교수님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최 교수님이 보고 싶은 면만 보는 걸로 좀 봐요. 왜냐하면 내란죄를 엮겠다라는 것은 내란죄를 엮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일반 사람들이 전화해서 그 당신 내란죄로 엮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내란죄로 엮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걸 가지고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그럼 검사가 얘기했습니까? 헌법재판관이 얘기했습니까? 이 얘기는 그렇게 되면은 당신들이 내란죄로 엮일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고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은 약간 그 어떤 협박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압 이런 걸로 좀 해석하는 게 맞아서 이 부분에 대한 물론 저도 실체적 진실은 이제 수사기관이 조사해서 이 녹취의 진실성을 밝혀야 되겠죠. 그런 점은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말씀 알겠는데 죄송합니다. 잠시 속보를 하나 전하고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웅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비공개 심의를 열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잇따라 검찰에서 반려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비화폰의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하거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가로막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상당한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보고 싶은 부분만 본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를 자꾸 민주당이 회유했다고 단정시킬 근거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자꾸만 할 말이 무지하게 많은데 양심선을 하라고 그런다. 이거를 민주당이 회유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보는 것과 또 저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보는 것과 이 말의 해석이 다르잖아요. 이건 해석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무슨 근거로 민주당이 회유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검찰의 조서라든지 다른 사람들, 다른 그 지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된 사람들의 검찰 조서라든지 그렇지 않은 특전사령관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과 대체로 일치해요. 곽정훈 전 특전사령관의 얘기와 조조 경찰청장 얘기 그리고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얘기가 대체 일치하고 퍼즐이 맞춰져 있다고요 지금. 나중 최종적으로 형사재판이나 헌재의 재판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으나 저 이 얘기를 가지고 지금 자꾸 민주당이 회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논리의 비약이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난달 14일에 옥중에서 입장문도 내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에 이용당했거나 회유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않는다. 지금까지 모든 것을 사실에 기초해서 의사대로 판단하고 증언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저는 합리적인 추론을 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곽 전 사령관의 입장을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니까. 근데 여러 가지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국회 증언 때 서가지고 거기서 그때 이제 끄집어내라고 했다. 인원이 안 찼다. 정족수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확신을 가졌어요. 아,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진술들이 흔들립니다. 요원이 인원으로 되고 또 의원으로 되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곽 전 사령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을 인정했어요. 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관된 진술을 했다고는 하지만 곽 전 사령관에게 집요하게 회유된 부분들, 일종의 공익제보자 신분을 해주겠다든가 변호사를 붙여주겠다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제안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곽 전 사령관을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안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공익제보 신분, 그다음에 변호인 붙여주겠다 안 하는데 왜 그러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만 이렇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했을까?
라고 한다면 이분의 진술에 뭔가 기대거나 얻어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았겠냐고 우리가 추론하는 게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뭔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했고 제안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기 때문에 곽 전 사령관의 그런 것들의 기대치에 따라서 쭉 일관되게 왔다고는 과정에서 하지만 지금 이제 곧 헌재 심리가 앞두고 있고 이제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 녹취가 나왔다는 걸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는 당사자의 녹취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실체적 진실을 좀 가려줘야 할 것 같아요. 예,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기 전에 질문지를 받았고 또 공익신고 지정 검토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은 바가 있다고 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좀 작용됐다고 그게 보십니까? 자꾸 회유라는 단어가 뭡니까? 회유. 회유라는 거는 있지 않은 사실을 억지로 조작을 해서 뭔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라라는 그런 의미가 강력히 깔려 있어요. 회유라는 단어의 뉘앙스 말이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뭐 공익제보자로 하게 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민주당으로서 말이죠. 이게 지금 내란 행위인지 아닌지 나중에 재판을 받아봐야 알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에 이른바 이제 그 우두머리로 혐의란 말이에요. 아니 내란죄가 확정된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과 관련된 이제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자꾸 회유라고 얘기하면서 그 지금 목적은 뭡니까? 지금 이 회유라는 단어 속에는 그 자체의 국어 사전에 있는 의미 말고 있지 않은 사실을 억지로 끌어내기 위해서 민주당이 과도한 압력을 행사했다. 그런 의미가 강력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와 다 다른 거죠. 다시 말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 상황 속에서 뭔가 말하기에 주저하고 자신이 특전사령관이고 어쨌든 대통령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거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만약 있었다면 그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자꾸 주장하는 거는 자꾸 지금 곽종훈 전 특전사령관의 얘기라든지 지금 딴 사령관 얘기는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의 어떤 검찰 조사라든지 헌재 재판정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자꾸 이 심의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시도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볼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 회유다 또는 협박이다 이런 식의 관점을 보려 하는 게 대단히 이건 잘못된 시각 아니겠는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지난해 12월 5일 날 그렇죠. 통화를 한 거라면서 이제 공개를 한 거잖아요. 사실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녹음을 하고 또 이걸 또 그때가 아니라 왜 지금에서야 터뜨렸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의 변화가 저는 있다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곽종근 사령관에 대해서 그 국회 소추단이 굉장한 신뢰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 좀 엇갈리거나 혹은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말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진술에 그 바뀐 것에 대해서 흔들린다고 얘기하면서도 곽 전 사령관의 말은 일관되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도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금 이게 헌재 심리의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곧 내란죄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나왔다는 거는 본인도 이 부분을 뭔가 털어놓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속사정은 많은데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란죄를 엮겠다고 얘기를 하고 심경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디 갔습니까? 이걸 가지고 수사기관이나 국회를 가서 정확하게 증인 때 선서 얘기했으면 다른데 유튜브 방송에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과는 곽 전 사령관이 과거 김병주 의원이 군의 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그때 참모였다는 특수관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혹을 갖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러나 워낙 이 사안이 강렬했고 그다음에 이 의원 끄집어내라 대통령의 지시가 명징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물리력을 투입하려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곽 전 사령관이 제어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강렬하게 박힌 거예요. 이게 내란죄 프레임이구나라고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 사안들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진술과 곽종근 사령관에 대한 진술이 흔들린다면 저는 이 두 축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이야기하는 일종의 탄핵 공작이라는 얘기가 지금 성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오히려 나중에 나온 것이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헌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회유서를 제기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고소한다고 얘기도 했는데 이거 논란 계속 이어질까요? 이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여당의 대표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회유한 거라고 지금 단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소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전반적인 이 진술, 증언에 대해서 오염됐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본이 흔들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예민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노릇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게 김현태 특임단장 있죠? 707 특임단장.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12월 9일 날. 12월 3일 날 비상계엄되고 나서 12월 9일 날. 근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저기 전쟁기념관 앞에서 울먹거리면서 얘기했던 거.
150명이 안 되면 끌어내라는 뉘앙스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나중에 지금 끌어내란 말은 들은 적 없다라고 나중에 2월 7일 날 6차 변론 때 얘기한 거야, 이거는. 거의 2달 지난 다음에. 입장이 바뀌었어요.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이는 인원 포박용이었다. 이것도 그날 한 얘기예요. 12월 9일 날. 그 다음에 문 봉사의 목적이었다. 이것도 말이 바뀌었어요. 말이 바뀌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보면 말이죠. 이 곽종근 전 사장은 글쎄 모르겠어요. 저기서 아무리 저하고 최평론가께서 그런 것 같다, 이렇지 않다고 얘기해야 소용없는 노릇이고, 이런 것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조서 내용, 헌재 재판정에서 얘기 같은 거, 그리고 그다음에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얘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그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얘기했던 거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주장할 참입니까? 전 그래서 이거는 수사해봐야 알겠고 나중에 밝혀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자꾸 그런 식으로 없는 사실을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만들어냈다. 대통령이 아무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끌어내란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걸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전 이 녹취를 하나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너무 논리가 비약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가 검찰과 당내 인사들이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해서 논란인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고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6월 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대표를 그만둬라.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떨어져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뒷거래가 있다면 그게 누구라고 한들 그 용서받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바둑으로 치면 진짜 악수 중에 악수를 두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만들었던 여러 종류의 공든 탑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2년 전 얘기를 지금 갑자기 꺼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말 말씀드리면, 뭐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리스크를 얘기하잖아요. 가장 먼저가 사법 리스크고 두 번째가 신뢰의 리스크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실언 리스크입니다. 이거는 실언에 가깝는데, 이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뭐 대표가 저렇게 뭐 유튜브 방송 나가서 실언하겠느냐, 일부러 전략적으로 흘렸을 것이다. 근데 전략이라면 최근 통합 행보를 왜 했습니까? 그렇게 어렵사리 뭐 김부겸, 김용, 박용진 등등 다 만나면서 어렵사리 사진으로 정말 화해 제스처를 가지고 언론사에 그걸 공개하면서, 근데 지금 만나면서 비명기가 지난 2년 전에 검찰과 대통령에서 나를 죽이려 했다. 내가 그때 불체포 특권 선언했지만 그때 내가 말을 바꿔서 부결시켜달라고 얘기했던 거는 당내 스파이를 색출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짧게 얘기하면은, 아니 세상에 당내 스파이를 색출하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당대표도 있습니까? 정치 생명을 겁니까? 자기 말을 바꾸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최근에 또 이게 광장에서 열기가 좀 이렇게 부진하다고 민주당 지적이 나오니까 자신이 잘못하면 연평도 꽃게밥이 될 거라고 얘기해서 또 실언을 해서 굉장한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지금 오락가락하는 행보가 뭐냐면, 지금 뭔가 탄핵 심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조급증과, 그다음에 3월 26일 이제 곧 본인의 2심 선고가 나오는 그런 또 불안감, 그다음에 당내 비명계 의원들이 자신에게 통합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말하자면 행동으로 보여라, 진정성을 보여라, 지켜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데 대한 어떤 반발감. 그래서 차라리 이때 확실한 일극체제로서 내가 제어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도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봐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런 모습들이 아마 저는 대권 행보를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어제의 그 장면 하나가 상당히 본인에게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최근에 통합을 강조했잖아요. 왜 이런 발언했을까요? 자꾸 남의 생각을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저도 참 이해는 안 가요. 이거 말실수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시점이 어떤데 말실수를 하겠어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다른 얘기 같으면 그냥 뭐 넘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거 아주 결정적인 얘기잖아요. 비명계와 검찰이 짜고 했다. 재작년 지지난해죠. 2023년도에 그 영장 이제 구속 영장은 뭐 결국 기각됐죠.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때 얘기인데, 그때 얼마나 심각한 이슈였어요. 이걸 2년은 안 됐지만 1년 6개월 지나서 그런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합리적 추론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지금 앵커 말씀처럼 이 비명계와 상당히 이제 통합 행보도 하고 있고,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판국인데 굳이 이렇게 전선을 만들고 이슈가 되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선 1차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된 얘기인데 예. 그렇다면 일단 지금 말씀처럼 뭐 실수로 그렇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게 하나의 경우일 수 있어요. 저는 알 길이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일 잘 알겠죠 이거야. 그렇게 우리가 상정할 수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것도 억지로 해석하는 거야 이것도. 추론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추론의 영역인데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하지 않았을까라는 가능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3월 26일 날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때 재판 결과가 만약에 1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그럼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대법원 판결은 안 났다 하더라도. 예. 그때를 대비해서 비명계를 포함한 비명계를 좀 갈라치기 하면서 지지세를 좀 강하게 결집시킨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아주 그 묘한 게 아주 강하고 극단적인 말로 하면 지지세도 결집하는 이건 여야 공이 똑같아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그런 거 플러스 사법 리스크를 의식하면서 비명계하고 통합행보는 하지만 어쨌든 비명계와 이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와 아직은 화학적 결합이 좀 안 됐다고 봅니다. 갈등에서 남아 있을 거예요. 단지 이재명 대표가 너무 압도적으로 세가 많기 때문에 비명계 주자들이 강한 저격을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 대비해서 한편으로는 통합행보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비명계에 대한 무언의 경고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억주자의 논리를 꽤 맞추고 있는 건데 왜 그랬을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기까지 말씀드립니다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을 과연 말실수할 수 있을까? 다른 얘기도 아니고 말이죠. 굉장히 예민한 얘기고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후자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알 길이 없죠. 두 가지 경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비명계 인사 모임 초일회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을 꽂는 격이다 하면서 사과를 촉구했고요. 네. 고민정 의원은 악수 중에 악수를 두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일일 일실현을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요즘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그 이재명 대표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걸 넘어서 이재명 대표가 결정적인 말들, 이른바 연평도 꽃게밭 같은 얘기도 그 광장의 열기가 좀 식어가니까 이걸 좀 북돋아 보자고 그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있었던 그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중도의 반발을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무언가 오히려 지금 꺼내들 무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배타성. 그래서 저는 좀 최 교수님 말에 일부 동의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이런 배타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당의 여러 가지 지금 뭐 화합의 무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극 체제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내가 대권 후보가 될 때까지는 화합과 포용보다는 오히려 나의 리더십과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보이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이중성 때문에 이재명 대표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보십시오.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시 통합 행보로 돌아간다고 쳐요. 지금 바로 얘기를 했어요. 아, 난 이제 그 뭐 별로 우리 여기에 의미를 두지 말자. 과거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중요하지 않은 과거 얘기를 꺼낸 사람이 당사자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앞으로 이제 또 통합 행보 할 겁니다. 이제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당내에서 어떻게 올 것인가? 저는 이제 보면은 당에서는 호응할 가능성이 이제 정말 없고 그다음에 친명계에서조차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이 대표가 되고 당 대표가 그러니까 저 대권 후보가 되어서 우리 당의 중도 확장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인 것인가에 대한 본원적 회의감이 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사안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적한 이상민 전 의원은 조금 더 과감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재명 대표가 수시로 변해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서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말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대선 때 대국민 약속을 하지 않았냐. 이래서 무슨 신뢰가 가겠냐. 이렇게 비판했다고. 이상민 전 의원은 마치 대놓고 저격하는 거죠. 그게 아마 또 이상민 전 의원 본인의 어떤 그 존재감 확인도 될 것이고 또 진영 내에서 새로 또 그러면 이적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건 극복해야 될 하나의 문제예요. 이른바 신뢰성이 여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다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어떠한 의도에서 얘기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전략적 발언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도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되면은 이상민 전 의원은 뭐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말을 할 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평가라는 게 다 각자의 주관에 따라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너무 이런 논란이 휩싸이면 말이죠. 중도층으로부터 표를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중도층을 의식하더라도 보다 정직하게. 전략적인 말도 중요합니다만 보다 정직하고 정도를 간다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그런 진심이 있다면 알아줄 것이고 과도할 정도로 전략적이고 전술적인 발언을 한다.
아까 얘기는 저의 해석에 의하면 후자의 해석은 전략적 발언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걸 단정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얘기가 너무 잦으면 그건 옳지 않다. 그건 옳지 않다기보다도 그 중도층으로부터의 지지가 쉽게 가기 어렵다는 얘기고 또 비명계들로 하여금 또 이재명 대표를 공격할 수 있는 또 명분과 공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있는 그대로 정책적인 행보하고 통합 행보하고 그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반발에 대해서 아직도 비명계 그런 게 있나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상민 전 의원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직도 비명계가 있어서는 안 되죠. 다 내쫓았는데 아직도 자신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라는 반어법으로 들린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확한 지적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통합 행보도 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아직도 비명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잔불이 안 꺼졌나요? 아직도 뭐 불씨가 살아있나요? 그 얘기로 저도 들립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지난 한 달간 그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던 게 이재명 대표 우클릭, 그다음에 중도 확장, 그다음에 정책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가 돼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전선을 형성하느라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살려준 계기가 됐어요. 이재명 대표가 어젠다를 던지고 여당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잠재 대권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또 안을 내면서 뉴스가 더 증폭되고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는 사라지고 이재명 대표가 중도 확장 진짜 하나 안 하나 이런 논란으로 가면서 나름 유리한 고지로 왔는데 제가 보기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봐야 내 본심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내 순혈주의로 가서 당에 더 일극 체제를 강화해서 대권 후보가 될 때까지 오히려 잔불들을 정리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전략의 전환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저는 이상민 전 의원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깟 뭐 통합 이런 행보 쇼잉보다는 오히려 지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개헌보다도 내란 종식이 중요하고 다 모든 게 지금 내란 청산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가 조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여기에 우리가 더 결집하고 집중하자. 괜한 여기에 중도 확장이나 우클릭 이런 것보다는 내가 쇼를 보이는 만큼 보였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그 더 강구하게 모이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그 발의 진심과 뉘앙스는 아직도 잔불 정리 안 되고 아직도 잔존 세력이 남아있나? 라는 반어법이 저는 유용하다고 봅니다. 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얘기도 좀 해볼까요? 어제는 붓고스트 열었는데 오늘은 대학생들 만나서 개헌 반대를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자신이 선택했던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죠. 개헌 선포되자마자 개헌 반대했고 탄핵은 당연히 찬성했고 그때부터 이제 이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주류하고 이제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2월 16일 날 대표직을 사퇴한 건데 그런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번 대선은 말이죠. 조기 대선을 전제로 물론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여러 가지 정책적인 행보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겠죠. 그 여러 가지 네거티브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탄핵의 찬성이냐 탄핵의 반대냐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완전히 갈려요. 탄핵에 찬성하냐 탄핵에 반대하냐의 주자가 완전히 갈리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이 전략은 저는 크게 잘못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그 국민의힘의 당심을 의식해서 애매하게 탄핵이나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좀 선회한다. 그럼 아마 이 한동훈 전 대표는 쓸 자리가 없을 겁니다. 아마 가뜩이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세력적으로 약한 입장이 있는데 분명히 자기 선을 가지고 가야죠. 아마 그런 그 전략의 일환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 저는 볼 때 이 전략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연일 한동훈 전 대표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대통령실에 세종시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벌써 대통령이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화력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자꾸 계엄이라는 얘기를 꺼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되면은 자기 사법 리스크 덮으려고 계엄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냐고 했지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저게 계엄이다. 지금 민주당의 당내 행보 보이는 계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는 그래 한동훈 대표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그 계엄의 바다는 걷는 건 맞잖아요. 본인으로 인해서 계엄의 바다를 걷는 건 맞는데 한 전 대표가 또 건너야 되는 더 큰 바다가 당심의 바다예요. 이 바다가 훨씬 더 거칠 겁니다. 지금 폭풍과 풍랑이 치고 있는 이 당심의 바다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겠죠.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압니다. 이재명이 만일 당 후보가 된다면은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적임자는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도 확장 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저는 과연 이제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계엄의 바다와 당심의 바다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다 건널 수 있을 것인가. 한 전 대표가 얘기한 대로 정치는 필요한 것과 가능한 것 사이를 좁혀가는 예술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간극이 높은 이 두 개의 바다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재명만 때린다고 가능할까요? 저는 이 얘기는 분명한 건 안철수 의원이든 홍준표 시장이든 오세훈 시장이든 전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략하는가 여기에가 자기 비전이 담겨 있어야지 대선이라는 거는 총선과 달리 회고형 투표가 아니라 미래 전망형 투표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 전 대표가 얼만큼 정말 실현 가능한 메시지를 내놓고 그다음에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지점이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앞서서 속보로 전해드렸던 거 짧게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찰이 계속 이제 김 차장에게 영장 신청을 계속 했죠. 검찰에. 계속 검찰이 반려했어요. 그게 좀 이해가 좀 안 갔었어요. 검찰이 왜 저렇게 구속영장을 거부하고 반려할까?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영장 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건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사가 진척이 될 수가 있죠. 검찰의 그동안의 행동이 약간 좀 의아했어요. 경찰이 충분히 영장 신청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계속 반려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이 좀 시정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찰 손을 들어준 적이 한 번인가밖에 없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의아한 지점은 왜 지금 이 시기에 그렇게 계속 반려했던 안 된다고 했던 구속영장을 오히려 지금 해줘야 한다고 보는 것인가. 근데 지금 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구속 취소 적부심이 지금 열려서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이 결론 나기도 전에 이 경호실장 역을 맡았던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구속을 해서 수사해야 된다? 근데 저는 만일 그런데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구속을 하는데 대통령이 만일 구속적부심에서 그게 취소가 돼서 석방이 되면 또 이게 또 불합치는 또 어떻게 또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영장심의위에서 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걸 가지고 강제성을 갖고 바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기적으로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고 이제 내란죄 수사가 재판정에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좀 의아스럽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가 지근 뒤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기온이 8도 정도로 어제보다 높기 때문에 많이 쌀쌀하지 않은데요. 자정에는 2도까지 떨어지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0도, 대전 영하 2도, 대구 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반면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0도, 대전 12도, 대구 1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만 늘겠습니다. 다만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오폭 사고로 평화로웠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민가로 폭탄이 날아들던 아찔한 순간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평일 이른 아침, 조용한 시골 마을을 가로질러 트럭 한 대가 천천히 달립니다. 잠시 뒤 오른편에서 하얀 물체가 날아듭니다. 순식간에 내리꽂더니 바로 시뻘건 화염이 일대를 휘감습니다. 부서진 나뭇가지가 여기저기 흩어지고 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잠시 뒤 드러난 모습은 처참합니다. 담장과 대문이 부서지고 도로를 달리던 트럭도 멀리 날아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도중 공군 전투기에서 폭탄이 떨어진 직후의 모습입니다.
길가의 나무는 밑동만 앙상하게 남았고 건물 유리창은 산산조각나 안쪽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도로 위에는 여기저기 부서진 건물 파편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안 곳곳에도 폭발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충격에 떨어져 나간 각종 자재들이 바닥에 쌓여 발 디딜 틈이 없고 천장도 내려앉았습니다. 폭탄 투하 당시 인근을 달리던 트럭에는 3명이 타고 있었는데 60대 남성 2명이 크게 다쳤고 다른 1명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공군은 이번 오폭 사고의 원인에 대해 조종사가 폭탄 투하 지점의 좌표를 잘못 입력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2대 모두 오폭을 했던 점으로 미뤄서 총체적인 기강 해이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KF-16 전투기에 MK-82 폭탄을 장착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오폭 사고에 사용됐던 폭탄과 같습니다.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전투기 2대에는 각각 4발씩 모두 8발이 장착됐습니다. 이렇게 폭탄이 장착되는 동안 조종사는 폭탄 투하 지점 좌표를 입력합니다. 좌표를 입력하고 확인하기까지는 3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출격 전 사무실에서 기록 장치에 좌표를 입력하고 이 장치를 전투기에 주입시킨 뒤 목표 지점으로 향합니다. 출격 후 목표 지점에 오면 좌표를 육안으로 다시 확인한 뒤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조종사의 부주의로 처음부터 좌표가 잘못 입력되면서 오폭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정상 투하 원인은 현재까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로 파악되었습니다. 좌표를 잘못 입력했더라도 육안으로 목표물이 안 보이면 투하를 멈춰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다른 한 대는 좌표를 정상적으로 입력하고도 동시 투하 훈련이어서 좌표를 잘못 입력한 조종사를 따라 폭탄을 투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물이나 교량 파괴용으로 쓰이는 MK-82 폭탄 8발은 불발탄 없이 모두 지상에서 폭발했습니다. 폭탄 1개당 축구장 1개 면적의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더 큰 피해를 가져올 뻔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전투기 폭탄이 원래 투하돼야 할 지역은 경기 포천에 있는 훈련장이었습니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사격 훈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도 일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상공을 오가는 전투기들, 땅으로 폭탄을 투하하는 훈련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KF-16 전투기 편대도 포함됐습니다. 경기 포천에 있는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한미연합합동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1시간 정도 지난 이후부터 공군 전투기가 투입돼 훈련장 안에 있던 표적으로 폭격을 계획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잘못된 좌표로 모두 폭탄 8발을 투하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공군은 박기환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에 송구하게 생각하고 피해 배상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이번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불상자분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 훈련은 오는 10일부터 한미 군 당국이 예정한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시작을 알리는 취지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번 오폭 사고로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모두 확인될 때까지 실사격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훈련은 정상 가동될 예정이지만 사격 훈련이 빠지면서 일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이곳 포천시에서 정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재발 방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군 당국은 더 필요한 조치가 있을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울산 울주에서 택시가 경사로를 내려가다 축대벽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 기사를 포함해 70대 5명이 타고 있었는데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택시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에어백도 모두 터졌습니다. 대낮 택시 한 대가 바위로 쌓은 축대벽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손에 그냥 소소하듯이 갑자기 쾅 소리가 크게 나긴 났어요. 손도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솔직히 막 내린다 그 생각만 했지. 근데 갑자기 이제 밑에서 막 앰뷸런스 소리도 나고 소방차 소리도 나고. 이 사고로 택시에 탄 5명 가운데 운전기사와 승객 4명이 숨졌습니다. 나머지 승객 1명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는 내리막길을 지나 오른쪽으로 꺾이는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평소 차량 통행이 잦지 않은 곳으로 외부 요인 없는 단독 사고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사고 장소에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인 스키드 마크가 없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차가 그 내리막길에 내려오면서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았다고 해서 스키드 마크가 생기고 그러진 않아요. EDR 장치 기록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거든요. 경찰은 사고 당시 속도와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할 계획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 후폭풍이 거센 모양새입니다. TMF 때처럼 대규모 입금 지연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협력업체들이 잇따라 공급을 중단하고 있는 건데요. 모회사 MBK 파트너스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대형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 TMF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롯데칠성, 삼양식품, 오뚜기, 동서식품 등 주요 식품업체들이 잇따라 제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홈플러스 대금 미지급 우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전자제품 출하를 일시 중단했고 다른 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논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제휴사들의 홈플러스 상품권 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CJ푸드빌 브랜드와 신라 면세점, 에버랜드 등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막았고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현재 가용자금이 6천억 원이 넘는다며 일반 상거래 채권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고 모두 갚을 예정이라고 해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MBK 파트너스가 어떠한 자구 노력 없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장기적 성장보다는 투자금 회수에 급급했다는 지적입니다. 매입 가치가 너무 높게 잡혀 있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데 그 추세를 읽지 못한 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적 해이에 관계된 기업어음 발행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홈플러스 노조도 MBK 파트너스가 선제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부터 비정상적이라며 폐점과 해고 등 구조조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법인과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 등을 팔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태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기업어음 CP와 전자 단기 사채를 사들인 투자자의 손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CP와 전단체 발행 잔액은 어제 기준 1,930억 원에 달합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그동안 자금 조달 경로로 공모 회사채보다는 단기 금융을 활용해온 만큼 일반 투자자의 판매 물량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 기업 대부분은 올해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겪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월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7%는 올해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답했습니다. 응답 기업의 23%는 올해 경제 위기가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보다 심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개헌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만 개헌론과는 상대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개헌 토론회에는 이 대표를 뺀 여야 잠룡들이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이 총집결한 가운데 열린 국회 개헌 토론회.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성토가 쏟아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야가 함께 국민개헌연합을 발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 논의에 미온적인 이 대표를 압박할 카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별로 이 개헌안에 대해서 개헌 추진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지 않고 계시는데 조금 압박을 하는 의미에서 가칭 국민개헌연합이라는 걸 여야를 초월해서 한번 안철수 의원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롯해 현행 헌법 체제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 87 체제 하에서 감옥에 간 대통령이 무려 5분이십니다. 이 말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다. 야권 비명계 잠룡인 김두관 전 의원도 이 대표를 직접 거론하며 개헌 논의에 화답하라고 요구했고 김부겸 전 총리도 참석해 개헌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후배들한테 이런 나라 이 꼴로 넘겨주고 간다는 건 전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낼 수 있습니다. 민심이 그렇게 몰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도 대학생 간담회 자리에서 차기 리더는 개헌을 통해 본인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희생을 보여야 한다며 재차 이 대표를 정조준했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를 제외한 여야 대부분 대권 주자들이 개헌론을 띄우며 전방위적 포위에 나선 모습인데 현재 유력 주자인 이 대표를 견제하는 데 서로 간 이해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선 이 대표는 여전히 지금은 개헌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여권과 비명계가 계속 개헌의 목소리를 높인다면 이 대표도 마냥 외면하기만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사검증보다는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고 채용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인데 이에 야당은 채용 비리 의혹을 부정선거론과 결부시키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장인 김대웅 중앙선관위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6차례 위장전입 문제가 논란이 됐던 만큼 후보자 자질 검증이 청문회의 주 목적이었지만 위장전입 문제나 다운계약서 등 작성 문제 등도 우리 후보자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한 게 명백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정작 청문회장 최대 쟁점은 선관위 채용 비리 문제와 부정선거 의혹이었습니다. 일단 채용 비리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투표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빠 찬스, 가족회사 논란에 연이틀 고개를 숙였던 선관위는 특혜 채용 당사자 10명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징계를 내리긴 어려운 상황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한 명만 그 법 이후에 채용된 사람이고 9명은 지금 그 이전에 채용된 상황입니다. 거기까지밖에 들을 수가 없겠네요. 예, 안타깝고요. 딸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선관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자녀를 사퇴시킬 거냐 물음엔 모두 말을 아꼈습니다. 자진 사퇴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럼 본인의 의사... 저러니까요. 따님 사직서 내게 해줄 겁니까? 제가 결정한 문제는 본인 의사... 국민의힘은 선관위 사태를 제2의 조국 사태에 비유하며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도 선관위 채용 비리 척결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입장이지만 특혜 채용이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선에서 특혜 대상자들에게 적용할 후속 대책을 내놓는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모두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특히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30 세대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검찰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 국무위원들의 수사 기록을 제출해달라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추가 자료 확보가 무산되면서 변론 절차가 끝난 한 총리 사건의 선고도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송지인 기자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심리와 관련해 헌재가 요구한 자료를 검토해오던 검찰이 제출 시한 마지막 날 거부 의사를 전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조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당사자들의 수사 기록이라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또 이 자료들은 국회 소추위원 측이 이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확보한 것들인데다 해당 국무위원들은 앞서 국회 등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진술했던 만큼
조서 확보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입장인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위법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려던 국회 측의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여 변론 종결 이후에도 추가 자료를 확보해 들여다보려던 헌재의 계획 역시 틀어지면서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일정도 기존 전망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총리 사건은 한 차례 기일로 변론이 끝날 만큼 상대적으로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다음 주 초중반 선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의대 총장들의 결정에 대해서 공감한다며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총장협의회 합의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어제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합의 결과에 따른 정부의 공식 반응입니다. 지난달 14일 작업자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는 작업 중 생긴 불똥이 원인이라는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감시자는 규정과 달리 없는 상태였고 일부 소방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사고의 발화 지점은 지하 1층 기계실의 천장 쪽입니다. 국과수 감식 결과 바로 위쪽인 지상 1층에서 화기를 사용한 작업 중에 생긴 불똥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상 1층 피터실에서 작업에서 발생한 불똥 등에 의해서 지하 1층 수처리 기계실 상단부 배관의 보온재에 최초 매개되어 발화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용접 중에 나온 불똥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경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인지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 감시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현장에는 반드시 배치됐어야 하지만 없는 상태였습니다. 설계 도면과 달리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지상 1층과 지하 1층 발화 지점 주변을 조사한 결과 화재 감지기와 통로 유도 등 시각 경보기 등이 없었습니다.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선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적이지만 확인도 없이 승인이 난 겁니다. 경찰은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수사 대상자를 추리고 있습니다. 한편 화재 현장 주변의 스프링클러는 겉으로는 터진 것으로 파악됐지만 방화수가 뿜어져 나와 제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지난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시민단체들은 살인이 아니라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윤지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에서 30대 남성이 불에 탄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을 지른 사람은 교제하던 40대 여성 A씨. 수년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여성 A씨가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집에 불을 지른 겁니다. 방화 당일 남성은 전 남자친구를 아직도 못 잊었느냐며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당시 A씨는 왜 불을 지켜보고 있었느냐는 경찰의 질문에 저 불이 꺼지면 내가 죽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실을 알면서도 불을 질러 숨지게 했다며 방화 살인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살인이 고의가 아니라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끔찍한 교제폭력에서 생존한 여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교제폭력을 방치한 경찰, 그리고 교제폭력에 가벼운 처벌을 한 판사에게 오히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피해자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23차례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왜 헤어지지 않느냐며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교제폭력 피해 지원기관에 연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스마트워치도 저희한테 거절을 했고요. 그 CCTV 같은 것도 좀 저희가 설치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거절을 해갖고 설치를 못한 상태였죠.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을 피고인이 아닌 교제폭력 생존자 그리고 정당방위로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이른바 첨담동 술자리 의혹에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허위사실 유포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강진구 전 더 탐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첼리스트 박모 씨는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강 전 대표와 뉴 탐사 등을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변호사 30명과 강남구 청담동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내일 가처분 신청 첫 신문을 앞두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의 모든 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멤버들은 홍콩 공연 무산 시도가 실패하자 보복을 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어도어는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NJG로 이름을 바꾼다고 선언한 뉴진스 멤버들 영어 이니셜 쿠키들이 번갈아 나옵니다. 오는 23일 새 앨범 발표를 예고한 멤버들이 NJG 계정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처럼 멤버들 독자 활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어도어는 지난달 11일 모든 활동을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추가 요청했습니다. 지난 1월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의 신청 취지를 확장한 겁니다. 이 범위에는 광고뿐 아니라 작사, 작곡, 연주 등 음악 활동과 그 외 부수적 활동까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멤버 측은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방시혁 의장의 홍콩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된 직후 발생한 일이라 어도어의 보복성 결정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지만 어도어는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 활동을 하자는 취지라면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멤버 측은 전속 계약 해지 뒤에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에서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걸 확인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법정에서 아티스트의 오해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고 어도어가 뉴진스의 기획사라는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재차 내놨습니다. 양측은 멤버들 독자 활동 여부를 다투는 내일 가처분 신청 첫 신문기일에서 다시 한번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감독 책임이 있는 두 정부 부처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지난해 12월 확정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승인 조건 이행을 관리 감독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의사가 처방 전에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가 현재 펜타닐에서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치료제와 식욕 억제제 등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찰청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민생범죄 점검 회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제를 시행했는데 앞으로 투약 이력 조회가 가능한 성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 봄 기운이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온화하겠는데요.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0도, 대전 영하 2도, 대구 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다소 춥겠습니다. 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10도, 대전 12도, 대구 1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온화해지겠고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커지면서 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평소 실내 온도는 20에서 22도,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해야 비염이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강이나 도라지를 틈틈이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량만 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고요. 또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다음 주에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